옐카! 안녕하십니까. 2848 스포츠토크 이광동의 옐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 역시 샤신, 레드재민, 류블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에 2020-2021 유럽 최강팀이 가려졌습니다. 세 분께 옐카 한 장씩. 첼시가 우승한다고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아니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첼시가 우승한다고. 왜죠? 저는 그 런던에서 전 퍼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설사 우승할 것 같아도 뭐 사전부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본능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레드재민은 레드니까 그렇다고 쳐도 류블루, 너는 블루잖아요. 저 스카이블루가 이길 줄 알았는데. 딥블루가 이겼어. 네, 딥블루가 그냥 블루가 이겼어요. 근데 바야흐로 축구계가 블루의 시대다. 일단 첼시 우승 먹었죠? K리그 순위표 보십시오 여러분. 1위 울산, 2위 수원, 3위 대구, 그리고 인천, 또 다른 블루팀도 지금 괜찮거든요. 더 이상 생존왕이라는 호칭 필요 없을 정도로. 아니 아직까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큰 이 차이는 정도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예년보다는 괜찮아요. 훨씬 안정적으로 출발한 건 맞죠. 자, 바야흐로 축구는 블루의 시대. 이제 네 시대인 거예요.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 예. 근데 옷은 나만 오늘 블루로 강렬하게 입고 왔어. 저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 블루가 이 블루랑 비교가 돼요. 이것도 블루. 여기 이것도 블루네. 이거 뭐예요? 예,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 블루네 블루. 뭐 옐카 하면 피무치기 아니겠습니까? 6월에 또 축구 빅이벤트가 열립니다. 유럽 무려 11개 도시에서 치러지는 6월 11일에 개막하는 유로 2021년에 개막하는 유로 2020 오늘 세 분과 피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2020 우승은 어디가 합니까? 4강 아니라 가겠습니다. 4강보다 네. 우승 예측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4강이 난 더 어려워. 4강은 진짜 저도 이베스로 뽑은 저는 블루니까 레블레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불알람의 블루까지. 네, 블루. 두 개가 겹치는. 샤시는요? 저는 그냥 저도 이번에는 레블레 따라가려고. 레블레. 요번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파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로다. 그냥 레블레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 레블레가 딱히 우승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레블레가 나은 것 같아요. 예. 레드재민. 제가 뽑은 챔피언 후보는 잉글랜드 아니고요. 우리 유럽의 불가항만 벨기에 뽑겠습니다. 벨기에도 강력한 역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레드야. 근데 아자르는 괜찮답니까? 아자르보다도 지금 큰일 난 게 지금 우리 덕배군이 지금 덕배군이 어제 결승전에서 경기에서 지금 세게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위디거가 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절상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피파 1위 아닙니까 현재? 피파 1위라는 거는 평소에 예습복습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이런 학생이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수석 입학해야 된다. 2021년 대한민국의 가치 아닙니까? 공정, 공평. 이상입니다. 갑자기. 피파 1위는 그만큼 평상시에 해왔던 것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우승이라는 비결로 나타나는 게 맞다. 보상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항상 평소에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내신에서 항상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저 과르디올라 맨시티는 왜 첼시한테 진 거죠? 평상시에 그 내신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근데 결정적인 시험 망치는 애들이 꼭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페르난지는 왜 빼가지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피무치기. 우승팀은 맛보기였고요.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류블루. 자, 2020 유럽 선수권 대회 4강 팀은 어디일까요? 이게 정말 가지수가 몇 가지 나와서 제가 대진표도 다 따져야 되는데 프랑스, 잉글랜드는 둘이 조 1, 2위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변화가 있을 건데 저는 아까 벨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벨기에가 이탈리아한테 잘못 걸리면 4강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토너먼트에서의 이탈리아는 벨기에를 누를 수 있다. 왜냐하면 더브라이너님이 다치셨고 지금 아자르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변수를 대입한 제대로 거지. 뛸지 안 뛸지 아자르가 알 수가 없는 1년 상태고. 반 전에 아자르가 아니고 아무리 루카쿠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탈리아가 꼭 그렇더라고요. 이탈리아 꼭 한 번은 잡고 올라가는데 그게 벨기에가 되지 않을까. 뭔가 이제 계산할 때 조건이 바뀌면 또 다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가 토너먼트 트리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쓸데가 없는 게 F조가 순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요동치기 때문에 F조에 너무 많이 모여있어요. 프랑스가 조 1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런 트리가 나올 것이다. 그런 죽음의 조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헝가리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도 헝가리는 가장 최악으로 걸린 거죠. 근데 2016년대부터 확실히 이 8강에서 16강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 3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요번 대회도 이렇게 4강을 뽑아보자 해가지고 뽑았는데 뭐 여기 스폿에는 A조, D조, E조, F조에 3위 중에 한 팀이 올라가요. 뭐 여기는 D, E, F, 저기는 어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경우의 수는 15가지예요. 그 조와 콤비네이션이 15가지라서 일단 조별 순위를 각자 정하면 그 경우의 수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조별 순위라는 거에서도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아니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어차피 피 묻히려며요. 그렇죠. 요거를 고르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기반은 이제 조 모양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조에 어느 정도 약팀과 강팀의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쇼미더 유로. F조의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은 3등 팀이 무조건 와일드카드에는 포함될 겁니다. 여기는 헝가리가 3패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번 정도 뭐 강팀끼리 비기고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제 생각에는 다른 조 3위보다는 여기가 조금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헝가리한테 많이 뽑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일단은 때문에. 좀 뽑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살아날 네 팀은 저는 3위 중에 순위를 정하면 F조의 독일, C조의 오스트리아, E조의 스웨덴, B조의 러시아는 사실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냉정하게 봤을 때 핀란드가 조금 약하거든요. 핀란드가 약해서. 네, 핀란드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D조의 체코나 A조의 스위스가 정말 미세한 차이로 저는 고배를 마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16팀을 정하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까 블루가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요 15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하나를 추출을 해내면 제가 말한 그 3위 팀만 해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로 다 대입을 해보면 벨기에가 저는 독일하고 만나게 돼 있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러시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덴마크예요. 네, 이렇게 만나서 벨기에와 독일의 승부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일단 액면가로 벨기에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벨기에가 일단 올라간다 치는데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블루랑 의견이 완전히 같아요. 저는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 조용한 돌풍을 일으킬 주인공 중에 하나다. 이탈리아가요 지난 3년간 바로 얼마 전에 했던 평가전까지 포함해서 지난 3년간 19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10승, 2020년 5승 3무, 2021년 4승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 그 평가전까지 해서. 그래서 3년간에 19승 3무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벨기에가 독일을 넘거나 혹은 독일이 벨기에를 넘어도 요 그룹에서는 저는 이탈리아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크로아티아, 폴란드에서는 저는 프랑스 올라간다고 보고 스페인,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 제가 한 아까 그 순위대로 하면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이 바로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또 이제 옛날 구원한들이 좀 있는 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에서 저는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는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은 포르투갈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만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도 저는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스페인은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이번 대회는 그렇고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덴마크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이제 스웨덴을 이길 것 같고 덴마크가 터키를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 대 덴마크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잘하면 갈 수도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저는 덴마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덴마크가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1승 1무를 했고요. 유로 예선에서는 스위스에게 1승 1무, 친선 경기에서는 스웨덴에게 2대0 승리, 가장 최근에는 월드컵에서는 오스트리아전에서 4대0으로 이겼어요. 공격력이 엄청 덴마크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가요. 상당히 괜찮은 팀이에요. 뭐 아까 말한 초강력 우승 후보들에 비하면 아주 슈퍼한 스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플레이메이커의 에릭센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요소마다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저는 덴마크 대 네덜란드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샤시는 거의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거의 극작가 수준으로 써주셨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가 되는 거네요. 덴마크 혹은 네덜란드. 거기서는 거의 2분의 1, 저는 2분의 1에 가까운 확률이다. 어떻게 될지 뭐 뚜껑 열리면 아는 거니까 우리가. 자, 레드재민.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고요. 저는 뭐 마음 가는 대로 찍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류블루하고 4강이 딱 한 팀이 차이가 나요. 예, 저는 8강에서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가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벨기에가 우승을 해야 돼요.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와 승부차기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붙어가지고 또 되게 굉장히 재미없게 승부차기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웸블리에서 벨기에와 잉글랜드가 만나죠. 만나서 잉글랜드의 축구 종가 아닙니까? 커밍홈. 막 그냥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앞에서 잉글랜드가 지죠. 항상 그런 적들이 있죠. 이런 말씀드리면 잉글랜드 팬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팬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 그래요? 이건 알고 계시죠? 스스로 잉글랜드 팬이세요. 스스로 영국인이셔서. 영국인인데. 사실 잉글랜드는 지는 게 재밌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우리를 습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년 6월에 대회가 열렸다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요? 좀 달랐을까요? 저는 그랬다면 뭐 그때도 프랑스가 아니겠지만 벨기에가 한 0.11 정도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자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고 물론 그 전 시즌은 또 못하긴 그렇죠, 했는데 못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시즌을 연속 못한 거랑 그렇죠. 한 시즌만 못한 거랑은 기대 수준이 달라지죠. 그 아자르가 그때 그 벨기에가 유로 예선에서 10전 전승했거든요. 아자르가 이제 두 번째 득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좀 안 좋아도 대표팀에 오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브라이너도 잘했는데 지금 더브라이너 불투명하고 아자르 2시즌 연속 떨어지면 제 아무리 루카쿠가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벤제마가 없었죠. 1년 전에 했으면 벤제마 안 뽑았어요. 안 뽑았을 거예요.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벤제마 진짜 안 뽑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벤제마를 데시안 감독이 궁극적으로 뽑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번, 꼭 우승하고 싶어요. 네. 벤제마를 가세시켜서라도 우승에 굉장히 큰 보탬을 주고 싶어요라는 1번 이유가 있겠고 2번, 그 정도면 벌 받았다. 이제 기간이 좀 꽤 됐으니까. 6년이 됐죠. 이제. 결국은 이 출소한 거네, 출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근데 정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가지고. 축구적으로는 형기를 마쳤는데 예. 정말 사회적으로는 형기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기 전 3, 4일 전부터 원래 프랑스 언론이 뭐 설레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벤제마 얘기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들었나 봐요. 벤제마 올 수 있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더니 정말 뽑더라고요. 그 데시앙이 몇 번 많이 만났대요. 많이 만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그 정보가 샌 게 아닌가. 그저 프랑스 신문은 뭐 사회면부터 다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사회면만 못 봅니다. 아까 일면 헤드라인부터 마지막 사설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절대 못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샤시는요? 달랐을까요? 벨기에는 저는 작년에 하는 것보다 지금이 안 좋은 거 이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유로가 이른바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가 뭔가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대회가 벨기에 그 황금 세대가 도전하는 마지막 메이저 대회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이 든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1년이 더 지금 연기가 됐다는 사실은 일부 선수들은 나이가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 팬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같이 호흡을 맞췄던 수비수들. 그렇죠. 베르퉁원과 알더베이르트. 알더베이르트.
이런 선수들도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기에는 분명히 작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가 조금 못할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벤제마 플러스 된 거 당연히 뭐 강해진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벤제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쿼드가 사실은 1년 더 나이를 먹어서 오히려 좋다고도 볼 수 있죠. 좋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선수가 그렇게 있었던 팀이 아니에요. 프랑스는 오히려 1년이 더 무르익어서 지금 그쵸. 좋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더 좋아진 팀이 확연하게 좋아진 팀이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에요. 저는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어쨌든 강력한 스쿼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최근 유럽 축구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바로 떠올릴 만한 그 뉴 스타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다. 네, 기후 좋다. 좋다. 네. 네. 그리고 좀 맨유의 사실상 에이스인 에이스 브루노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산체스도 살아났죠. 그렇죠. 산체스. 여기서 산체스라고 말씀하시면 헤나투 헤나투 산체스를 산체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그 프랑스 신문을 샅샅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아니 올해 잘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에서 잘한 거잖아요. 프랑스 리그에서 잘했죠. 그러니까 이래서.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전으로 태어난 그 신성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포르투갈에. 호날두의 뒤를 바칠 신성이지만 포르투갈은 자신의 커리어 자체를 작년보다 올해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후벤 디아스 선수 빼놓을 수 없죠. 디아스 있죠. 맨체스터 시티의 지금은 수비 에이스 누가 뭐래도 후벤 디아스고 심지어 후벤 디아스 선수는 올 시즌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뭔가 잘한 선수를 꼽을 때 제가 빠지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포르투갈은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원래도 좋은 멤버였지만 이번 대회는 정말로 진지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물론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샤신이 토너먼트 트리상의 4강 후보에 포르투갈을 콕 집어 넣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상승, 벨기에 하강, 여기에 플러스 네덜란드도 하강. 네덜란드는 반다이크 선수가 그렇죠. 저도 딱 없잖아요. 반다이크가 없어요. 반다이크가 결국은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덜란드의 전체 전력에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면은 아마 네덜란드도 기대 수준이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이른바 초대 UEFA 네이션스 리그 거기서는 아주 잘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으면 아마 많은 평론가들이 네덜란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네덜란드가 다시 오렌지 군단이 다시 돌아왔네 이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2회 두 번째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좀 안 좋았죠. 별로였어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약간 좀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닌가 봐. 약간 일회성인가? 그런데 반다이크까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네덜란드는 분명히 작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아마 예상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레드 쪽으로 샤신이 자연스럽게 손짓을 했는데 네덜란드를 4강에 넣은 레드제민. 네덜란드 손해가 크죠. 축구라는 게 정말 1년 사이에 정말 하늘과 땅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실 잉글랜드만 봐도 1년 전에 대회가 열렸을 때하고 지금 열릴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운트, 칼버트 루인, 칠웰, 포든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기대치가 올라간 게 딱 요번 시즌이었거든요. 요번 시즌을 통해서 갑자기 이 선수들이 마운트 22살? 근데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수들이 그냥 유망주였지 어떤 확실한 실적을 남기는 선수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단 1년 사이에 이렇게 커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1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말 긴 세월이구나. 축구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제일 아쉬운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판다이크가 없어지는 게 이게 판다이크 같은 선수는 사실 네덜란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유럽 축구도 그렇고 축구 팬으로서 확실히 볼 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대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거죠. 유로에 판다이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좀 굉장히 김이 새는 그런 상황인데 판다이크의 공백은 그만큼 안타깝다. 그런데 4강에 넣었다. 그렇죠. 지금 상승주가 어디 나왔죠? 프랑스,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 잉글랜드. 잉글랜드. 하락주가 벨기에,
네덜란드 그 하락주를 하나 더 추가하면 독일이 역시 조금 하락이다. 네. 작년 이맘때 이제 유로를 했으면 독일이 그 이후에 스페인에게 0대6으로 대패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세계 축구의 가장 충격적인 경기 결과였죠. 물론 이제 독일이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이제 패한 이후에 사실은 하향세를 상징적으로 뭐 그때 그 경기 이후에 전체적인 하향세를 겪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2019년의 전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독일 팬들은 분명히 르브 감독에게 만족하지 못하고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참담하다 수준은 아니었는데 2020년이 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한동안 A매치를 못하다가 2020년 9월부터 A매치를 하게 되거든요. 독일이 정말 못한다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2020년 9월부터 이제 요즘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그 본 평론가들이 지금 독일의 성적을 예측하는 거랑 그래도 작년에 했으면은 2020년 9월부터의 그 안 좋았던 성적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독일을 예측하는 거랑은 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주인 건 맞는데 이 하락주 속에서 그나마 이제 최후의 빛은 토마스 뮬러가 돌아왔다는 거, 그렇죠. 마츠 훈멜스가 돌아왔다는 거. 결국은 이제 르브 감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의 또 마지막 대회이기도 한데 여기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독일이 살려면 결국은 수비 라인은 지금 멤버상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미드필드부터 공격까지는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게 야, 너네들 다 팀 동료들이지? 알아서 해. 그렇죠. 다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앞쪽에 한 대여섯 명은 그냥 바이에른 뮌헨 그 클럽에서 하던 식으로 해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없지만, 거는 야, 뮌헨, 니들 모여봐. 니들 클럽에서 잘했지? 해봐.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없지만 어쨌든 독일은 그 훈멜스와 뮬러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전의 예측보다는 지금 예측의 주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근데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축구를 호령하는 특히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나라는 훌륭한 유소년이 나올 수 있고 그 훌륭한 유소년을 잘 키울 수 있고 또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이 시스템을 정말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는 나라가 그 벨기에 황금 세대, 그 벨기에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확 꼬꾸라지고 미래가 안 보이고 막 이번 대회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거 왜 그렇죠? 사람이 일종의 이게 큰 나무 밑에서 나무들이 못 큰다고 제가 봤을 땐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세대들이 대표팀에도 많고 팀에도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피파 랭킹 1위를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건 되게 큰 명예지만 그래서 더 실험하기가 어렵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당장 결과를 내야 되니까. 지금 결과를 내야죠. 왜냐면 지금 실험에서 삐끗하면 프랑스는 지금 월드컵 우승하고도 1위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어쨌든 간에 이 명멸이 심하고 그게 데시앙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아무리 축구협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 위에서 이 적체가 회소되지 않으면 끼워넣기가 어렵고 기계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라는 게 어느 국가 대표팀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평균 시스템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평균값이죠. 네, 평균값을 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벨기에가 프로젝트 2000이라는 이제 유소년 그 축구 발전 프로그램을 돌려서 했던 게 하반기 출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출생자들이 하반기 출생자들보다 압도적으로 프로로 성장한 선수가 많더라. 왜냐? 생물학적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니까 그만큼 유리했다. 어렸을 땐 더더욱 그런 그렇죠. 거고요. 더 잘하고 더 잘하는 선수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고 결국에는 하반기 출생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재능이 낭비되는 거예요. 재능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가 이거를 여기까지 늘려가지고 여기서 버려질 수도 있었던 선수들까지 같이 기회를 줌으로써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머 아자르하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말도 안 되는 선수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아서 지금 벨기에가 굉장히 피파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위대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보면은 벨기에는 워낙 풀이 작으니까 좀 이 등락의 주기가 좀 길 수는 있어요. 근데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잉글랜드 같이 풀도 있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면은 이 팀들은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주기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도 금방 올라오고, 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금방 올라와요. 그거야말로 정말 축구 강국의 면모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 세대가 출연하는 간격이 1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그것에 따라서 축구 이른바 선진국과 축구 뭐 개발도상국과 축구 후진국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초유의 그 방식이잖아요. 네. 11개 도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까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변수,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블루. 저는 그 한 팀의 수준이라는 게 선수 수준도 있지만 그 스태프들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피곤했고 정말 격전을 치르고 왔잖아요. 바로 5월 30일까지 경기한 팀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긴 이동 거리를 하고 유로를 이렇게 치러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뭐 유로 예선은 이렇게 홈앤더웨이를 치러봤지만, 그래서 선수들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선수들도 그거에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축구 강국들이 뭐 이렇게 다 강한 나라들이지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고 스태프도 많고, 그리고 지금 뭔가 기술 수준도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변이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변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크게 이상한 것을 하려는 감독은 그렇죠.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의 결승전 전술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유로에서. 그렇게 대부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르디올라를 봐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가르디올라가 확실하게 네. 예, 뭔가 반면교사.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레드재민이 봤을 뭐 때는? 정확히 몇 개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로 뽑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 역량을 갖춘 팀, 스태프의 머리 숫자가 많은 팀,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인 팀이 당연히 더 유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득점이 보면은 코로나 전 마지막 풀타임 시즌이 2018-19 시즌이었고, 지금 2020-21 시즌을 보면은 유럽에서 그 톱3 리그를 보니까 득점이 리그 총 득점 수가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가 득점이 조금씩 줄었어요. 다. 지금 그 아탈란타에 있는 리그 일부러 빼신 거 아니에요, 지금? 1, 2, 3등, 1, 2, 3등. 아니 뭐 랭킹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은 없는데 올 시즌 평균 골수가 아마 세리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세리에아가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득점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공격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국가대표에 많이 포함시킨 팀이 왠지 이탈리아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 팀이 약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잉글랜드 라리가 또 분데스리가 새 리그 빅3 리그의 득점이 줄었다. 이건 유의미한 통계 같긴 하네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 톱니바퀴를 맞추자면은 또 좀 기본적인 얘기인데,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어렵냐? 공격이 어렵거든요, 당연히. 골을 넣는 게 어려워요, 골을 막는 것보다. 공격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0.1, 0.2 요 정도 차이로 골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요번 유로에서도 2016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약간 좀
어떤 느낌인가? 좀 따분한 느낌, 약간 덜한 느낌, 이 DULL 덜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현상들도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도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습 잘하고 네, 프리킥 맞아요. 잘 차고 머리로 잘 받아 넣은 팀들을 이길 것 같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유로 2018 월드컵에서 벨기에랑 프랑스랑 했을 때 벨기에가 경기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작정하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만 때려 넣는다. 그래서 하나 때려 넣고 이기더라고요. 예. 이런 경기들이 아마 토너먼트로 가면 갈수록 극심해져서 골은 많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무난하게 프랑스를 그냥 우승 후보로 블루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넣을 수 있는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좀 다양한 팀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는 여차직하면은 윙백이 막 파바르 같은 선수가 중거리포를 터뜨리고 또 수비수가 넣어주는 또 세트 플레이에서의 가담 같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리스가 함정일 수 있어. 물론 이제 요리스 선수의 컨디션은 기복 없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있어요. 요리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진짜 그래요. 약한 부위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매냥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요리스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말하자면은 요리스가 가장 프랑스의 조금 약점이 될 여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프랑스가 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경기에서 수단을 부려서 넣을 수 있는 어떻게든 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면에서는 유리한 팀인 거는 맞다. 예. 열카? 유로 2020 저희가 또 한번 덮어놓고 피를 한번 묻혀봤는데요. 이 대회 어떻게 즐기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지 세 분의 관전 포인트 오늘 한 줄 요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류블루. 일단 러시아 월드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이 멈추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이 멈췄을 때 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를 주목하라. 네. 레드제민? 유로는 월드컵보다 불예측성이 조금이라도 더 큰 대회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그리스 같은 팀이 우승하고 2016년에 포르투갈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우승하고 그래서 유로를 보는 맛은 약간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붉은 악마가 벨기에가 우승하는 모습을 저와 함께 보시죠. 그러고 보니까 어디 뭐 출마하세요? 네. 레드 색깔을 미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루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공정, 공평. 그리고 공정, 60주년 대회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벨기에는 엔조 시퍼죠. 네, 엔조 슈퍼즈. 빌모츠죠. 마르크 빌모츠. 예. 저의 마지막 한마디. 자,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유로 2020.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코파 아메리카 2021. 네, 코파 아메리카도 있습니다. 네. 자, 자신의 중계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또 KBS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 오늘 여러분들 유로 2020 또 많이 축구팬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도 피묻히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이야, 이 유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챔피언스 리그 레전드. 뭔가 디자인이 웅장해지죠? 명조 같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 레전드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여기 빨간 글씨가 나온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기에 지은이 홍재민. 지은이 홍재민. 오늘 예리카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호 1분 아까 나오셨어? 자신 레드제민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호 1문 아까 나왔네? 버백 컬리지. 수고하셨습니다. 축구산업 경영 석사.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재밌게 빠졌다. 학위기 있어요? 학위 있죠. 학위기 있어야죠.